이번 컨텐츠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에 근거한 심리학 용어이며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납치나 구금, 학대 등의 환경 아래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해 가해자 혹은 범죄자를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옹호하며 심지어는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톡홀름 증후군의 유래가 된 이야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탈옥 죄수 1명을 포함한 은행 강도 2명이 들이닥칩니다. 이들은 파티가 시작됐다! 라고 외친 뒤 3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 은행원을 포기하기 엮인 끈으로 포박하고 지하 금고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인질들은 6일 뒤 경찰의 구출 작전으로 인해 풀려나게 되는데, 이 인질들이 나중에 경찰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공권력을 신뢰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질 구출을 막은 건 경찰이며 은행 강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 강도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들 중 1명의 여성은 범죄자 중 1명과 약혼까지 했으며 이를 위한 변호 자금까지 모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만난 지 6일 만에 사랑이라도 빠진 건가요? 한번 알아봅시다. 아주 유명한 스톡홀름 증후군의 예로는 미국 언론 재벌가의 딸인 패티 허스트가 있어요. 본명은 패트리샤 캠벨 허스트이며 언론계의 큰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손녀이자 백만장자 조지 허스트의 증손녀입니다. 이 대단한 집안의 딸내미인 패티 허스트는 1974년, 그러니까 이 스톡홀름 증후군의 유래가 된 일이 있은 지 1년 뒤에 애인과 함께 아파트에 있다가 소총과 샷건으로 무장한 2인조 SLA에 의해 납치가 됩니다. SLA는 공생해방군으로서 자본주의 국가 타도를 외치는 테러 집단이에요. 패티 허스트를 납치한 SLA는 3일 뒤에 특정 범죄자의 석방과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러자 범인들은 대신 가난하고 못 사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시민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라 라는 아주 황당한 제안을 해옵니다. 아주 거액이 필요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으나 딸을 살리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가난한 시민들에게 수백만 불이 넘는 음식을 제공했는데 일반 시민, 노숙자, 기자까지 몰리는 바람에 이게 엉망진창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패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시 범인들이 우릴 속였구나. 패티는 돌아올 수 없는 거구나. 혹시 해친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뒤에 범인들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옵니다. 패티가 우리 그룹에 합류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타냐라는 이름으로 LA 방송국을 통해서 자신은 민중의 권리 회복이라는 SLA의 대의에 완전히 공감하여 동지가 되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라는 패티 허스트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와 사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파시스트 돼지 라면서 욕을 하고 더 이상 허스트 가문의 돼지로 살지 않겠다 라면서 약혼자에 대해서도 심한 욕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패티의 약혼자는 테이프가 공개된 이후 바로 파혼을 했다고 해요. 이 타니아라는 이름은 체게바라의 애인 이름이었으며 납치된 이후 스스로 그렇게 불리고자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협박을 받은 게 아니었는지 진짜로 이 테러 단체와 함께 무장을 한 채 은행을 털었고 그게 CCTV에 잡힙니다. 이 사람은 배우고요. 요게 원 사진입니다. 이후 은닉 생활을 하던 패티 허스트는 다음 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FBI에 의해 강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체포된 다음 해에 재판이 열렸는데 패티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갑자기 총 쏘면서 강도짓을 하다가 잡히자마자 자기는 진심이 아니었고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짜로 가입한 것에 불과했다 라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도죄에 대한 최고형인 25년에다가 추가로 징역 10년이 더해져서 결국 35년 판결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돈이 많았던 패티는 판결 후 1년 정도를 감옥에서 살다가 해외 유명 스타들이 석방 탄원서를 제출해서 징역 7년으로 줄었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의해서 보석금 150만 달러를 내고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 빌리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완전히 사면이 됐어요. 그리고 보석 중에 자신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보디가드 버나드 쇼와 결혼했으며 이 둘 사이에 낳은 딸이 모델인 리디아 허스트예요. 참고로 이 패티 허스트가 진짜로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무죄라고 주장했고 풀려났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한데 주로 데이트 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요.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면서 이러다 보면 가해자가 바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사람을 교화시켜 보겠다. 이 사람이 때리고 나서 사과를 하니까 뭔가 진짜로 뉘우치나 보다 하는 식으로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헤어졌다 사귀었다 등을 반복하다 보면은 스톡홀름 증후군이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동학대의 경우 계속되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 아이는 자존감이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잘할게 라면서 부모의 눈에 들기 위해서 더 비이성적인 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데이트 폭력이고 아동학대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폭력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직장 상사가 맨날 혼만 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근성이 없네. 나 때는 열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참 그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우리 때는 말이야. 근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힘들었던 때를 겪어내고 참 그 밥 먹을 거 없으면 주먹밥 먹고 그랬는데 그 밥에다가 맨밥에다가 소금 쳐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무슨 반찬 투정을 하고 있고 아주 근성이 없어. 근성이. 이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딱 또박또박 처리를 해야지. 이러던 상사가 갑자기 어휴 잘했네? 웬일이야? 라면서 칭찬을 하거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먹을 걸 주면서 라임씨 이거 한잔해요. 일하기 힘들죠? 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면 꾸준히 잘해주던 사람보다 몇 배의 호감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톡홀름 증후군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감정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구해주려고 했던 가족, 친구, 경찰 등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 자기를 구해주려고 했던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생긴 은행강도 사건 때에도 경찰이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렸다. 더 우리를 위험하게 했다. 인질 구출을 막은 건 경찰이었다. 라면서 경찰에 대해서 자신을 구하려고 했던 대상들에게 더 공격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인간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친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당장이라도 자신을 해칠 수 있는 범죄자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것에 이 사람 나를 해칠 수 있는데 이런 친절을 보여? 라면서 이 범죄자를 친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자아는 가해자의 이러한 친절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친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가해자의 폭력이나 다른 행동들을 합리화하게 되는데, 이는 가해자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 라는 증오보다는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존이 더 큰 거예요. 때문에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스톡홀름 증후군의 반대말이 있어요. 이건 리마 증후군입니다. 이 리마 증후군의 경우에는 반대로 범죄자가 인질에게 감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리마 증후군은 1997년 페루 리마에서 반정부 요원들이 인질들과 함께 지내면서 인질들에게 동화되어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었던 현상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페루의 반정부 조직 요원들은 1996년 12월 17일 일본 대사관에 했는데 그들은 약 400명 정도의 인질을 잡고 함께 생활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완강하게 이들을 구속했던 범죄자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인질들이 가족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걸 보내게 허용해줘요. 그래, 가족들한테는 안부를 좀 물을 수 있지 라면서 편지를 보내게 해줍니다. 그러더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아프면 안 되지 라면서 의약품 반입을 또 허락해줘요. 응?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나중에는 사람이 역시 더러우면 안 되지. 옷은 갈아입어야지. 인간의 꼴은 하고 있어야지. 라면서 의류의 반입까지 허락해줍니다. 게다가 이 신실했던 반군들은 미사의식을 개최하면서 인질들에게 자신의 신상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잡아가라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이 당시 14명의 반군들은 126일을 인질들과 함께 보내면서 점차 그들에게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와, 페루 인간 괴조의 용광로인가? 싶을 때쯤 페루 정부에서는 결국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없다라면서 강경 진압을 시도했고 반군들은 전부 다 사살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심리학자들은 사건이 일어난 리마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다수의 인질범들에 의해 납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인질범이 인질들에게 일체감을 느끼고 인질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들의 행위를 미안하게 여기거나 혹은 인질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을 바라는 이상현상을 리마 증후군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리마 증후군은 잘 못 들어봤어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리마 증후군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사실 이 리마 증후군은 아주 확실하지 않아요. 이 리마 증후군의 유래가 된 인질극이 반군들이 14명이나 됐기 때문에 그 14명 중에 그냥 좀 온정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따뜻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명이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걸 리마 증후군이라고 한다? 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인질의 수가 인질범은 14명인데 인질이 4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쪽수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밀착 관리가 어려웠다. 혹은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요구는 좀 들어주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햇볕 정책 같은 걸 펼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약품이나 의류 등을 반입시켜 주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만큼 스톡홀름 증후군이랑 반대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리마 증후군이 아주 정확하게 뭔가 있다. 이 리마 증후군이 꽤 많은 부분에서 드러난다. 다른 케이스가 유명한 게 있다.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약간 정의만 내려놓은 상태?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건 없을까 해서 약간 찾아낸 경우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톡홀름 증후군 이야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